지금 정규제 주필 같은 경우에도 통합했는데 통합당의 지지도가 뭐냐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지지도는 조금 올라가고 대권 후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승민이 지지도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 황교안 대표만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비평을 하는데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렇다면 통합을 잘한 거예요. 만약에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가 자기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다고 할 때에 그 통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자기가 지역구에 사람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좌파보다 우파표를 깰 가능성이 많잖아요. 유승민이하고 안철수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이 안철수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이 타격을 더 심하게 주거든요. 우파에다가 칼을 더 깊이 꽂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깊이 담그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안철수하고 유승민이가 지지율이 걔네들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그런데 유승민이는 일단은 데리고 들어왔고 안철수는 밖에 있지만은 지역구는 안 내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를 탄핵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재인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에도 그런 일이 있겠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도까지 포함한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문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러니까 이런 통합이죠. 한편으로는 통합이고, 그래서 정당 이름까지도 미래를 향해서 통합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원래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정당을 미래한국당으로 만들었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지었다고 해서 상당히 보수 우파들도 좋아하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그 라임이 맞잖아요. 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글자의 이렇게 너무 부르기가 좋은 거예요. 알기도 좋고 조합도 좋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하면은 말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죠. 근데 설마 그 자유한국당 당명을 바꿀 줄이야 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름 자체도 좋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자유한국당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름이니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좋고, 그 알려져 있는 이름에다가 미래라는 앞에만 바꿔가지고 미래한국당 이렇게 하니까 그 라임도 좋고 운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르기가 좋다 이 말씀이죠. 딱 이렇게 비례정당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통합을 해서 반문연대라는 것으로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상대방 측에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우파만 가지고 선거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것을 중도라고 한다고 볼 때, 중도라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가 있어서 중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고, 나는 좌파라고 불리는 것도 싫고 우파라고도 불리는 거 싫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도 원래부터 우파였던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좌파였다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중도였다가 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우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좌파에서 우파로 바로 넘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회심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 그리스도인이었던 때 그 중간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든 교회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이런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그리스도 교회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뭐 중간쯤에 왔다가 그 다음에 긍정으로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 가지고는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든지 이런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좌파나 우파가 아닌 사람들을 중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가 이념적으로 중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치 현실에서는 중도라는 사람들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철수를 지지한다든지 혹은 유승민이를 지지한다든지 중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 딱 중간이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은 무정견이라든지 무견해라든지 비겁함이라든지 생각이 없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도라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하면은 기분이 나쁠 거니까 그래 생각이 있다고 해줄게, 중간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자. 생각이 없다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생각이 없다는 말이 그 무식하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중도라 가는데 3분의 1 이상을 무식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파도 한 3분의 1 되고 우파도 3분의 1 되고 중도도 한 3분의 1 된다 할 때에 머리가 나빠서 그 좌파가 되고 대깨문 탈출은 좌파 탈출은 그 진영순이라고 우파가 맨날 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도까지도 뭐 머리 나쁘다 하면은 너그마 똑똑하나 이리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70%, 국민의 60% 좌파 중도를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심적으로는 그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하고 무정견이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표를 잡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거죠, 사실은. 황교안도 그렇고 과거에 박근혜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중도에는 먹히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히니까 정규재 선생이나 이병태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경제를 민주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까지도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통합이거든요. 반문연대 대통합이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했다고. 지금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에도 통합했는데 통합당의 지지도가 뭐냐,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지지도는 조금 올라가고 대권 후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승민이 지지도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 황교안 대표만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비평을 하는데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렇다면 통합을 잘한 거예요. 만약에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가
자기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다고 할 때에 그 통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안철수도 대구에서 일주일 정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을 수가 있고, 유승민이도 탄핵 오지르기라 해가지고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유승민이의 그 고정도 지지층이 몇 프로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흡수가 됐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내겠다고 자기가 선언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통합당에 흡수를 시키면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가 나가서 자기가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역구에 사람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좌파보다 우파 표를 깰 가능성이 많잖아요. 유승민이하고 안철수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이 안철수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이 타격을 더 심하게 주거든요. 우파에다가 칼을 더 깊이 꽂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깊이 담그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안철수하고 유승민이가 지지율이, 걔네들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그런데 유승민이는 일단은 데리고 들어왔고 안철수는 밖에 있지만은 지역구는 안 내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를 탄핵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재인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된 거예요. 통합을 했는데도 안철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황교안 지지율이나 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통합을 잘못한 것도 될 수도 있지만 통합을 잘한 거예요. 선거를 본다면은 안철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안철수가 지역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례대표 가지고 가는 거 몇 석이니까. 비례대표 안철수가 많이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안철수하고는 반문 연대가 되거든요. 안철수가 10석 가지고 갔다. 근데 통합당이 150석이다. 연대가 되잖아요. 문재인이하고 싸움할 때 통합당이 140석이고 안철수가 10석만 돼도 150석을 해가지고 입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반수만 넘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안철수는 연대가 될 수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우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준우파, 중도 우파 정도 세력이 돼가지고 1당만 되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안철수 세력하고 합쳐가지고 과반수 이상, 최소한이죠. 이게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단독으로 1당이 될 수 있으면 좋고, 단독으로 180석 넘기면서 선진화법까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180석 5분의 3 이상이잖아요. 200석 넘기면 더 좋겠죠. 혹은 안철수하고 합쳐가지고 200석을 넘길 수가 있다면 더 좋겠고,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기독자유통일당입니까? 거기하고, 저는 그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를까지도 안 내고 그냥 하면 좋겠는데 자꾸 분열될수록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통합당도 그런 측면에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김문수 지사를 다시 영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 우파의 투쟁력을 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통합당 측에다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도 입장이 있긴 있어요. 통합을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름이 미래거든. 미래 한국당에서 미래가 온 것도 있지만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는 뜻에서 미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에도 미래 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세력이라든지 탄핵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당내에. 그 세력들이 미래한국당 이름 짓는데도 나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름이지만은 그 안에 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탄핵을 넘고자 하는, 탄핵을 잇고자 하는, 탄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픈 거예요. 김무성에게도 아프고, 유승민에게도 아프고, 권성동에게도 아프고, 김성태에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을 당명으로는 좋고
그 라임도 좋은데 그런 김무성이나 탄핵 찬성파들의 의도도 있지 않는가. 과거를 보지 말자. 자신들의 그 잘못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기는 넘어야 되는데 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사과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아니면은 원상을 회복시켜 놔야죠. 박근혜도 나오고 박근혜 명예도 회복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사과하고 자기네들이 싼 똥을 자기네들이 치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라는 것은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선거가 앞에 있고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에게 황세모다 하면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정확하게. 그 입장을 밝히면 안 되잖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입장을 밝히면은 탄핵의 강을 넘겠다 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 이 선거 이기고 나면 문재인이 끌어내리고 나면은 문재인이 식물 대통령 만들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우파에게 힘이 더 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의 적을 정리해 놓고 지금 탄핵을 찬성한 이 적하고 문재인이하고 다 싸우려고 하면은 자유우파는 힘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는 과욕이단 말이에요. 과욕. 그래서 순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가 제일 큰 적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또 정리하는 거. 그래도 이번에 그 탄핵 오적이라고 말하는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 당시에 주동을 했죠. 그 당시에 또 법사위원회 했던 권성동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김성태 이런 애들이 탄핵의 사적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1 해가지고 홍준표는 사실은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였는데 홍준표는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죠. 탄핵 오적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준표는 탄핵 오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탄핵 사적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되는데 홍준표는 억울하게 조금은 억울하게 자기가 껴있는 거예요. 왜? 이 홍준표가 김무성이하고 또 친하거든요. 친하고 김무성이는 또 박지원이하고 친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이 홍준표가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 홍준표 자신의 홍준표의 자신의 입지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이 탄핵 사적, 탄핵 오적 이렇게 탄핵 4+1이죠 사실은. 뭐 저쪽에도 민주당에도 4+1을 좋아하는데 여기도 4+1이 있어요. 4+1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이 사람들 다 공천을 안 줬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이 그 3월 25일이거든요. 2020년 3월 25일인데 3월 25일 날 오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이성현이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김무성이하고 친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성현이가 김무성이를 광주 북구에다가 공천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무성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김무성이 아버지가 전남방직이라고 창업자입니다. 그 전남방직이 어디에 있냐면은 광주 북구에 있어요. 광주 북구에 있어요. 북구에 있는데 그게 전남방직이에요. 전남방직인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전남방직의 창업자니까 자기를 거기다가 공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사실은 김무성이는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이석연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김영호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승현이 지가 그리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 안 봅니다. 뒤에 다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그 관훈 토론회가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
하는 그 관훈 토론이죠. 선거 앞에 두고 야당 대표를 모셔다가 하는데 그 기자들이 한 6명, 그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그 대표 기자들이 6명 왔는데 한겨레에서도 왔습니다. 한겨레가 완전히 그 좌빨이잖아요. 좌파잖아요. 그래서 한겨레가 좌파지 않습니까? 좌파 신문인데 거기서도 와서 이거 김무성이 문제를 끊임없이 묻더라고. 김무성이를 왜 공천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공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자가 계속 한교안 대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고. 그런데 거기 관훈 포럼에 거기 사회자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더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김무성이 편인 거죠. 다. 일반 언론들이 있잖아요. 탄핵 찬성파 편이거든. 한나라당 안에서,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통합당 안에서 어쨌든 전신으로 가면은 한나라당까지 가니까 통합당 안에서 언론들은 탄핵을 하는데 다 원죄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함께해서 탄핵을 한 거니까 박근혜를. 그러니까 이 통합당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김무성이는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꿈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안 되면은 자기가 국회의장이라든지 총리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그런 꿈이 있겠죠. 당대표는 한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회에 입성을 해야 어쨌든지 간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덫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종로에서 이겨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이 자기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대권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대권이 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야 될 게 있고 자신이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의해 가지고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잖아요. 행정만 했으니까 임명직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출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황교안 대표의 유일하다면 유일한 약점이거든요. 대권을 가기 위해서 선출직을 한번 해야 돼요. 서울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덫에 걸린 것이 뭐냐면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파의 무덤일 수도 있는 종로에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종로에서 이겨야 되는 그 필생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필생의 과제가. 그러면서도 이 전체 선거를 지휘를 해서 이겨야 되는 또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황교안 개인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고 보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거에 이겨야 되는 것은 공통이죠. 공통이면서 우파의 색깔을 최대한도로 유지를 하면서 진하게 해야 되는 거죠. 통합당 안에서 통합당의 색깔을 이 두 가지가 보수가 가져야 되는 이번 선거에서의 승부처지 않습니까? 승부처인데 공천에 하나는 달렸고 또 하나는 선거 결과에서 우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규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막 급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황교안을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할 정도의 실제로 그런 표현도 하면서까지도 그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굽니까? 공천위원장 김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퇴하는데도 정규재 주필이 그 강남에 공천한 거 가지고 사천이라고 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판한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할 분담인데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좀 한 거고 정규재 대표는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독하게 지금 통합당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합당의 우파의 색깔을 지키는 거죠. 이 우파의 강한 색깔을 지키는 것이 황교안 대표에게도 유리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황교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파의 색깔이 진한 사람
진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강성우파나 자유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좀 색깔이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스팔트 우파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쪽 애들하고는 또 색깔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진하단 말이에요.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 현실이라는 거 있으니까 선거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찍어줘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한편으로 황교안을 이해를 해주자 하는 거예요. 황교안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만은 황교안이 이번에 공천에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탄핵 오적이라고 말하는 애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걔네들이 불출마를 했던 어쨌든 간에 친박 중에서도 투쟁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살려놔야 되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 저쪽의 핵심 멤버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조금 희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연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아쉬운 분들이죠. 이번에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될 카드였는데 뭐 끝나고 나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보수 우파 색깔을 진하게 가지는 거하고 이번에는 저쪽에서 유승민이야 안철수 이런 애들이 당 이름도 새로 하자 혹은 탄핵의 강을 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는 좀 배제시켜달라 이렇게 주문했겠죠. 주문하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승리를 택할 것이냐 우파의 정체성을 강하게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정체성을 강하게 하면서 승리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는. 그러니까 1단계로 일단은 이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겨놓고 다음에 노선 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황교안은 그렇게 선택을 했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규제 주필이라든지 펜앤마이크 우파에서 또 아스팔트 우파들이 비판을 많이 색깔이 흐려지는 보수 우파의 색깔이 흐려지는 색깔이 빠지는 통합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하면 어차피 빠지죠. 색깔은. 그렇지만 이현주도 있고 안에 그래도 우파의 투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희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제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유승민이 김무성이 권성동이 김성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머리들을 다 잘라버린 상태잖아요. 어쨌든 유승민이도 공천에서 배제를 시켰고 그것도 아스팔트 우파의 큰 승리거든요. 기여다 말이에요. 이번에 하나의 승리 통합당 안에서 주도권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는 1차적인 승리라고 봅니다. 아스팔트에 황교안도 충분히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스팔트 지분을 조금 더 안에 흡수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뭐 현실은 또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황교안의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의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은진을 배제시켜 놓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운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국회의원이 없었잖아요. 국회의원이 없었고 기존에 말이에요. 현역 의원의 숫자를 비례해 가지고 지분을 준다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지분을 받기가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조은진이는 왜 그랬느냐. 조은진이는 황교안 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유승민이하고 안철수 입장에서 혹은 그 안에 있는 김무성이가 탄핵 찬성했던 세력들이 이 조은진이가 있으면은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내부에서 외부에서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기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쟁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